안녕하세요. 책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계 명작 동화 플랜더스의 개 준비했습니다. 위다 지음, 김연 역금. 플랜더스의 개가 쓰여진 배경. 작가로서 많은 사랑을 받던 위다는 1871년에 벨기에의 항구 도시 안트베르펜에서 오랫동안 지낸 적이 있었어요. 그곳에는 벨기에 최대의 고딕 양식인 안트베르펜 성당이 있고 그 성당 안에는 이고장 출신의 화가 루벤스의 그림이 걸려 있었어요. 벨기에의 아름다운 자연과 루벤스의 그림에 감명을 받은 작가는 이것을 소재로 해서 아이들을 위한 글을 쓰기로 결심했어요. 이렇게 해서 쓴 작품이 플랜더스의 개입니다. 위다는 평생 결혼하지 않았는데 그녀의 가장 좋은 벗은 개였어요. 동물을 사랑하는 그녀의 마음은 플랜더스의 개에서도 잘 나타나 있답니다. 줄거리입니다. 벨기에 플랜더스 지방의 작은 마을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사는 소년 넬로는 숲속에 버려진 개 한 마리를 데려다가 정성껏 간호하고 파트라슈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어요. 할아버지 건강이 악화되자 넬로는 파트라슈를 데리고 직접 우유 배달 일을 합니다. 화가가 되는 게 꿈인 넬로는 열심히 그림을 그려서 미술 대회에 작품을 출품하지요. 하지만 발표를 며칠 앞두고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집을 쫓겨난 넬로는 미술 대회마저 떨어져요. 모든 희망을 잃은 넬로는 파트라슈와 함께 대성당 안에 있는 루벤스의 그림을 보고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하늘나라로 떠나고 만답니다. 이 책의 등장인물입니다. 넬로, 어릴 때 부모를 잃고 외할아버지와 단둘이 사는 소년, 정직하며 친절한 성격을 지녔어요. 한 번도 그림을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지만 그림에 천재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어요. 풍차 방앗간집 딸 알로아를 좋아해요. 파트라슈, 덩치가 크고 힘이 센 플랜더스 지방의 개, 철물 장수에게 혹사당하고 매를 맞아 거의 죽을 뻔했으나 넬로와 할아버지 덕분에 목숨을 건진 후 우유 배달 수레를 끌고 넬로와 좋은 친구가 됩니다. 넬로와 함께 죽음을 맞아요. 할아버지, 넬로의 할아버지. 넬로의 부모가 죽자 넬로를 데려다가 키워요. 우유 배달을 하며 겨우겨우 살아가지만 마음은 더없이 따뜻한 분이에요. 죽기 직전 넬로의 미술적 재능을 알아보고 격려해 줍니다. 알로아, 넬로의 유일한 여자친구.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으며 넬로의 그림을 옆에서 봐주고 직접 모델이 되어주기도 하는 마음 따뜻한 소녀예요. 넬로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누구보다 마음 아파합니다. 코제시, 알로아의 아버지, 풍차 방앗간을 운영하는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예요. 딸 알로아가 가난한 넬로와 사귀는 것을 싫어하여 넬로를 차갑게 대하고 넬로를 궁지에 몰아 넣어요. 하지만 나중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요. 알로아의 어머니, 넬로가 착하고 정직한 소년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믿어주고 넬로에게 항상 친절하게 대하는 마음 따뜻한 분이에요. 남편이 알로아와 넬로 사이를 떼어 놓으려는 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고 반대하지만 남편의 고집을 꺾지는 못해요. 화가 아저씨, 우연히 만난 넬로에게 그림 도구도 주고
격려도 해주지만 막상 미술 대회의 심사 때에는 실수로 넬로의 그림을 뽑지 않아요.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후회해요.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럽의 작은 나라 벨기에의 서쪽에 플랜더스라는 지방이 있어요. 이곳은 예부터 풍경이 아름답고 교통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농업과 모직공업이 발달해서 사람이 살기에 아주 좋은 곳이지요. 많은 화가와 음악가들도 이 지방으로 몰려와서 예술의 꽃을 피웠어요. 플랜더스에는 또 한 가지 유명한 것이 있어요. 바로 플랜더스의 개이지요. 플랜더스에서 태어난 개들은 덩치가 크고 쫑긋한 두 귀를 가졌으며 다리가 튼튼하고 힘이 세어 무거운 짐술에도 곧잘 끌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플랜더스의 개를 한 마리쯤 기르고 싶어 했지요. 외할아버지와 단둘이 사는 소년 넬로도 그 중의 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개가 한 마리 있으면 좋겠어요. 넬로의 말에 할아버지는 힘없이 말끝을 흐렸어요. 그러면 좋겠지만 먹고 살기도 힘든 형편이라서 말이야. 일찍 부모를 여인 넬로는 할아버지와 함께 작은 오두막집에 새에 들어 살고 있었어요. 올해 80인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에는 용감한 군인이었어요. 그러나 전쟁터에서 다친 뒤 다리를 절게 된 다음부터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어 돈을 조금밖에 벌지 못했어요. 우유 배달을 해주고 받은 돈으로 그날을 겨우 살아갔지요. 넬로와 할아버지는 끼니를 굶을 때도 많았어요. 그때마다 어린 넬로는 배가 고팠지만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넬로가 사는 마을은 목장과 밀밭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어요. 게다가 집들은 마치 동화책에서나 나올 법한 붉은 지붕에 하얀 벽돌로 지어져 있으며 크고 높다란 풍차방앗간의 커다란 바람개비는 쉬지 않고 돌아갔어요. 하루는 넬로와 할아버지가 옆구리에 바구니를 끼고 산딸기를 따러 숲으로 갔어요. 넬로야, 배고프지 않니? 괜찮아요, 할아버지. 이제 곧 산딸기를 따서 먹을 텐데요, 뭘. 할아버지 물음에 넬로는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앞장서서 걸어가던 넬로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어요. 할아버지, 길가에 개가 쓰러져 있어요. 할아버지가 다가가 보니 과연 숲속의 길가에 커다란 개 한 마리가 버려져 있었어요. 상처투성이인 개의 몸에는 개미들이 바글바글 기어다니고 털은 먼지가 묻어 아주 더러웠어요. 상처를 보니 몹시 얻어맞은 것 같구나. 누가 불쌍한 개를 이렇게 때렸을까요? 글쎄, 아무튼 몸이 따뜻한 걸 보니 아직 죽지는 않았구나. 할아버지, 우리 이 개를 집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줘요. 그러면 틀림없이 살아날 거예요. 할아버지는 들고 있던 바구니를 넬로에게 주고 쓰러진 개를 일으켜 품에 안았어요. 넬로와 할아버지는 발길을 돌려 집으로 갔어요. 할아버지 말처럼 개의 전 주인은 아주 못된 사람이었어요. 그는 쇠로 만든 물건을 수레에 싣고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파는 철물 장수였는데 인정머리라고는 조금도 없었지요. 철물 장수는 무거운 짐수레를 개에게만 맡기고 조금도 거들어주지 않았어요. 가파른 언덕길을 오를 때에도 빨리 오르라고 채찍으로 내리치기만 할 뿐이었지요. 게다가 맛있는 음식을 자기만 배불리 먹고 개한테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렇게 오랜 나날이 흐르자 원래 튼튼하고 힘이 세었던 플랜더스의 개도 점차 몸이 약해졌어요. 어느 날 개가 길바닥에 쓰러지자 철물장수는 채찍으로 마구 후려 갈기며 욕을 퍼부었어요. 일어나! 이놈의 개가 꾀병을 부리는구나. 어디 실컷 맞아봐라. 매를 맞은 개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에이, 빌어먹을! 이렇게 쉽게 죽어버리다니. 철물 장수는 입맛을 쩝쩝 다시며 이맛살을 찌푸리더니 개를 버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수레를 끌고 가버렸어요. 철물 장수가 사라진 뒤 길을 지나던 사람들이 개를 발견했지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뒤늦게 넬로와 할아버지 눈에 띈 것이지요. 오두막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시원한 그늘에 개를 눕히고 입안에 우유를 조금씩 흘려 넣어 주었어요. 넬로는 할아버지 옆에서 개의 다리를 주물러 주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이윽고 개가 슬며시 눈을 떴어요. 할아버지, 개가 살아났어요. 기쁨에 들뜬 넬로의 목소리를 듣고 할아버지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이제야 정신을 차린 모양이구나. 뭘 좀 더 먹여야겠는데. 할아버지는 아껴두었던 감자와 버터를 냄비에 넣고 죽을 끓였어요. 집 안에는 금세 구수한 죽 냄새가 퍼졌어요. 넬로가 할아버지 곁으로 달려와서 말했어요. 할아버지, 우리 저 개를 키워요. 할아버지는 물끄러미 넬로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개를 키우면 네가 먹을 게 줄어들 텐데. 상관없어요. 개를 기를 수만 있다면 그까짓 배고픈 것쯤이야. 얼마든지 참을 수 있어요. 오, 그래? 할아버지는 웃으며 죽그릇을 들고 가서 개의 코 밑에 내려놓았어요. 불쌍한 것, 이거라도 먹고 기운을 차리렴. 개는 며칠 굶어 배고플 텐데도 얼른 달려들지 않고 눈치만 살폈어요. 넬로는 개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어서 먹어. 그제야 개는 조심스럽게 죽을 핥아 먹기 시작했어요. 옳지, 얼른 먹고 힘을 내야지. 넬로와 할아버지는 마주보며 즐거운 표정을 지었어요. 얼마 후 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할아버지, 이제 기운을 차렸나 봐요. 넬로는 자기도 모르게 소리치며 개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었어요. 그러자 개는 꼬리를 흔들며 넬로의 품속으로 자꾸만 머리를 들이밀었지요. 오, 이제 완전히 살아났구나. 됐어. 이제 아무도 널 괴롭히지 못할 거야. 너는 우리와 함께 살게 될 테니까. 할아버지도 기뻐서 소리쳤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이 개를 뭐라고 부르지요? 이름을 모르잖아요. 참 그렇구나. 파트라슈가 어떻겠니? 플랜더스의 개들에게는 흔한 이름이지만 말이야. 넬로는 두 눈을 깜빡거리며 생각에 잠겼어요. 파트라슈? 좋아요, 할아버지. 아주 멋진 이름이에요. 며칠 뒤 파트라슈는 완전히 기운을 되찾아서 넬로와 함께 온 들판을 뛰어다녔어요. 파트라슈, 저기 포플러 나무가 있는 곳까지 누가 빨리 달리는지 내기해 볼까? 컹컹컹. 파트라슈는 꼬리를 흔들며 즐겁게 짖었어요. 넬로와 파트라슈는 온갖 꽃들이 활짝 피어있는 들판을 달려 포플러 나무 아래에 이르렀어요. 파트라슈, 가족이 된 기념으로 내가 멋진 선물을 줄게. 넬로는 꽃송이를 기다랗게 연결해서 예쁜 꽃 목걸이를 만들었어요. 자, 이리 가까이 와.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한다. 꽃 목걸이를 목에 건 파트라슈는
기쁜 듯이 펄쩍펄쩍 뛰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넬로는 자기 몫의 빵을 나누어 파트라슈에게 주었어요. 자, 점심이야. 맛있게 먹어. 파트라슈는 넬로가 준 빵을 순식간에 먹어 치웠어요. 그러자 넬로는 자기가 먹던 빵마저 파트라슈의 입에 넣어 주었어요. 파트라슈는 무척 영리한 개였어요. 넬로와 할아버지가 자기를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을 금세 알아차렸으니까요. 넬로야, 일 나갔다가 올 테니 그동안 파트라슈를 잘 돌보아라.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마을의 목장을 돌아다니며 빈 우유통을 내려놓고 대신 우유가 가득 든 새 통을 수레에 실었어요. 그러고는 마을에서 한참이나 떨어진 항구 도시 안트베르펜으로 가서 우유를 팔았지요. 할아버지의 우유 배달은 1년 내내 쉬는 날이 거의 없었어요. 비가 오거나 눈보라가 몰아치는 날에도 수레만 움직일 수 있다면 일을 하러 나갔으니까요. 파트라슈가 넬로의 집에 온 지도 어느덧 한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아침 할아버지가 일을 나가려고 마당으로 나오자 파트라슈가 얼른 수레의 손잡이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파트라슈, 뭐 하는 거니? 이리 나오렴. 하지만 파트라슈는 할아버지 말도 듣지 않고 수레의 손잡이를 입으로 물고 몇 걸음 앞으로 나아갔어요. 넬로와 할아버지는 그제야 파트라슈의 뜻을 알아차렸어요. 허허, 네가 수레를 끌겠다고? 할아버지, 알고 보니 파트라슈는 힘이 장사예요. 혼자서도 거뜬히 수레를 끌걸요. 하지만 불쌍한 파트라슈에게 수레를 끌게 하고 싶지 않구나. 할아버지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하지만 파트라슈는 물러나지 않았어요. 꼬리를 흔들며 연방 지저댔어요. 수레를 끌고 싶어서 그러나 본데 한 번만 끌게 해주세요. 넬로의 말에 할아버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다. 그럼 내가 멍에를 만들어 줄 테니 조금만 기다려라. 할아버지는 나무 대신 부드러운 천으로 멍에를 만들어 파트라슈의 등에 걸친 다음 수레의 손잡이와 연결했어요. 자, 이제 됐다. 출발이다. 파트라슈는 수레를 끌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갔어요. 할아버지는 파트라슈의 옆에서 넬로는 뒤에서 힘껏 수레를 밀었어요. 할아버지의 우유 배달 수레는 철물 장수의 무거운 짐 수레에 비하면 파트라슈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안트베르펜에 들어서자 할아버지를 아는 사람들은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말했어요. 어유, 걔가 한 사람 몫을 톡톡히 하는군요. 정말 다행이에요. 할아버지를 도와드리지 못해 늘 미안했는데 정말 잘 되었어요. 빈 우유통을 싣고 돌아오는 길은 한결 가볍고 즐거웠어요. 넬로야, 파트라슈 덕분에 한결 힘이 덜 드는구나. 이렇게 수레를 잘 끌 줄은 정말 몰랐는걸. 다음 날도 파트라슈는 할아버지와 넬로를 따라 우유 배달을 했어요. 우유 배달을 마치자 어느덧 노을이 하늘을 곱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파트라슈가 걸으면서 자꾸만 머리를 수레 쪽으로 흔들었어요. 할아버지, 파트라슈가 왜 저러는 걸까요? 영문을 몰라 엉거주춤했던 할아버지가 뒤늦게 이마를 치며 말했어요. 그래, 넬로야. 아마도 우리더러 수레에 타라는 말인 것 같구나. 맞아요, 할아버지. 그래서 저렇게 머리를 흔드는 것 같아요. 넬로야, 네가 수레에 타렴. 나까지 타면 파트라슈가 너무 힘들 것 같구나. 네, 할아버지. 넬로는 한박 웃음을 지으며 얼른 수레에 올라탔어요. 두 사람의 짐작이 맞았어요. 파트라슈는 기다렸다는 듯이 수레를 끌고
힘차게 앞으로 달려갔어요. 하하하, 파트라슈, 천천히 가. 그렇게 빨리 달리면 이 할아버지는 어떡하란 말이냐. 할아버지 웃음이 바람결에 흩날렸어요. 행복한 우유 배달이 계속되었어요. 세월이 흘러 넬로는 6살이 되었고 파트라슈는 더욱 크고 튼튼하게 자랐어요. 넬로와 파트라슈가 자랄수록 할아버지는 반대로 쇠약해져 갔어요. 할아버지는 몸져 눕는 날이 많았어요. 할아버지, 오늘부터 우유 배달은 저와 파트라슈가 할게요. 그게 무슨 소리냐? 어린 네가 어떻게 우유 배달을 한다고 그래? 저도 할 수 있어요. 그동안 할아버지께서 하시는 걸 유심히 지켜보았는걸요. 어느 집에 얼마만큼의 우유를 배달해주고 돈은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게다가 지금 할아버지는 편찮으시잖아요. 그러니 쉬세요. 할아버지는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구나. 그럼 한번 해보아라. 넬로는 씩씩하게 파트라슈와 함께 수레를 끌고 집을 나섰어요. 목장 주인들도 모두 넬로를 걱정했어요. 그러나 넬로는 보란듯이 맡은 일을 아주 잘 해냈어요. 우유도 정확히 배달했을 뿐만 아니라 돈도 빠뜨리지 않고 잘 받아왔지요. 할아버지는 대견하다는 듯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우리 넬로가 정말 다 컸구나. 할아버지 일도 척척 해내고 말이야. 할아버지는 상으로 넬로에게 약간의 용돈을 주었어요. 넬로는 그 돈으로 파트라슈의 목에 예쁜 방울을 사서 달아주었어요. 파트라슈가 걸을 때면 은빛 중에서 맑은 방울 소리가 났어요. 이제 우유 배달은 넬로와 파트라슈가 도맡아서 했어요. 그리하여 안트베르펜 사람들 사이에서 넬로와 파트라슈는 유명해졌어요. 어린 녀석이 정말 일을 잘하는군. 정말 기특한 소년이야. 파트라슈는 파트라슈라는 개도 무척 얌전하고 주인을 잘 돕는다니까. 사람들이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칭찬했어요. 파트라슈는 더욱 열심히 일을 했어요. 추운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되었어요. 하루는 넬로와 파트라슈가 우유 배달을 마치고 빵집에 들렀어요. 넬로가 빵을 사고 셈을 치르는데 빵집 아저씨가 불쑥 물었어요. 넬로야, 너 혹시 대성당에 있는 루벤스의 그림을 본 적이 있니? 아저씨는 멀리 바라보이는 안트베르펜 대성당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아니요, 저는 대성당에는 가보지도 못한걸요. 그래? 그거 참 안 됐구나. 대성당에는 우리 마을 출신의 유명한 화가 루벤스가 그린 그림들이 있는데 루벤스라는 사람이 유명한가요? 그럼 유명하고 말고 안트베르펜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를 자랑스럽게 여긴단다. 넬로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루벤스라는 화가를 아세요? 알고 말고 그는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 전에 이 고장에서 태어난 위대한 화가란다. 대성당 안에는 그가 그린 그림도 있고 그의 무덤도 있지. 그런데 갑자기 그건 왜 묻니? 오늘 빵집 아저씨께서 대성당 안에 있는 그림을 본 적이 있느냐고 물으셔서요. 오, 그랬구나. 나도 말만 들었을 뿐 루벤스의 그림을 직접 본 적은 없단다. 루벤스의 그림을 보려면 돈을 내야 한다더구나. 할아버지는 그게 못마땅하단다. 그림을 그린 루벤스도 돈을 받고 자신의 그림을 보여준다는 걸 알면 화를 낼 거야. 할아버지 설명을 듣고 넬로는 루벤스에 대해
잘 알게 되었어요. 다음 날 우유 배달을 마친 넬로는 곧장 대성당으로 달려갔어요. 성당 문 앞에서 파트라슈를 기다리게 하고 안으로 들어간 넬로는 한참 후에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나타났어요. 파트라슈,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루벤스의 그림을 보려고 애를 썼지만 볼 수가 없었어. 그 다음 날부터 우유 배달을 끝낸 넬로의 발걸음은 대성당으로 향했지만 번번이 보지 못하고 나왔어요. 그날도 우유 배달을 마친 넬로가 대성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에 넬로의 옆구리를 누군가 툭툭 건드렸어요. 넬로가 놀라서 돌아보니 놀랍게도 파트라슈가 들어와 있었어요. 오, 너구나, 파트라슈. 내가 보고 싶은 그림은 저 커튼 뒤에 숨어 있단다. 하지만 저 그림은 돈이 없으면 볼 수가 없대. 딱 한 번만이라도 루벤스의 그림을 보았으면 좋겠는데. 어느새 넬로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넬로는 영원히 루벤스의 그림을 볼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먹고 살기도 힘든 형편에 돈을 모아 그림을 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넬로와 파트라슈는 그날도 잔뜩 풀이 죽은 모습으로 터덜터덜 집으로 걸어왔어요. 그 무렵 넬로에게는 이상한 버릇이 생겼어요. 넬로는 예전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그럴 때면 땅바닥에 앉아 나뭇가지로 그림을 그렸어요. 꽃과 나비, 흘러가는 구름, 풍차 방앗간, 성당 등 마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었지요. 파트라슈가 다가가면 넬로는 부끄러운 듯 손바닥으로 그림을 지우며 말했어요. 아이, 보지 마. 그냥 장난삼아 그려본 거야. 사실 넬로는 그림을 배운 적이 없었어요. 배우기는커녕 제대로 된 그림조차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넬로는 이미 훌륭한 화가였어요. 파트라슈가 볼 때 넬로가 그린 그림은 금방이라도 살아 움직일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노을이 진 어느 저녁 무렵이었어요. 그날도 땅바닥에 주저앉아 그림을 그리던 넬로는 파트라슈에게 눈빛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파트라슈, 저기 노을에 불타는 구름과 그 아래 우뚝 솟은 풍차 방앗간을 봐. 한낮에 보았을 때와는 아주 다른 모습이지? 나는 똑같은 풍경도 시간에 따라 그리고 계절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는 걸 발견하고 얼마나 놀랍고 신기했는지 몰라. 나는 저런 모습들을 그리고 싶어. 그래서 내가 그린 그림들을 돈을 받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호기심과 의욕으로 반짝이는 넬로의 눈빛은 벌써 어린 예술가의 모습이었어요. 넬로는 루벤스처럼 플랜더스 지방 특유의 예술가적 기질을 물려받은 셈이었어요. 하지만 넬로가 그림을 잘 그린다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어요. 할아버지는 물론 넬로 자신도 눈치채지 못했지요. 세월이 흘러 넬로가 15살이 되었어요. 그때까지도 넬로와 파트라슈는 여전히 우유 배달을 하고 있었지요. 딸랑딸랑 파트라슈의 목에서 나는 방울 소리를 듣고 풍차 방앗간 옆 빨간 지붕집 2층에서 예쁜 소녀가 불쑥 고개를 내밀었어요. 안녕, 넬로? 그 소녀는 바로 넬로의 단 하나뿐인 여자친구 알로아였어요. 알로아! 넬로도 그 소녀를 올려다보며 반갑게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알로아는 풍차 방앗간 주인이자 마을에서 제일 부자인 코제씨의 외동딸이에요. 멋진 콧수염을 기른 코제씨는 마을에서 하나뿐인 풍차 방앗간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밀을 빻아주어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는 누구보다도 알로아를 무척 아끼고 사랑했지요. 알로아는 넬로보다 3살 아래인 12살인데 이 세상에서 부모님 다음으로 넬로를 사랑했어요. 넬로 또한 알로아를 사랑했지요. 넬로, 잘 다녀와. 알로아가 자기 방에 있는 2층 창문에서 크게 소리쳤어요. 응, 이따가 만나. 넬로는 다시 한번 손을 흔들어주고는 파트라슈와 함께 안트베르펜으로 향했어요. 알로아는 넬로가 우유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면 함께 들판을 뛰어다니며 놀았어요. 파트라슈도 방울을 딸랑거리며 그들의 뒤를 쫓았지요. 넬로는 알로아에게 멋진 꽃 목걸이를 만들어 주기도 했어요. 알로아, 너만큼 이 꽃 목걸이가 잘 어울리는 사람은 없을 거야. 넬로의 말에 알로아는 기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게 정말이야? 나한테 꽃 목걸이가 그렇게 잘 어울려? 그럼 네가 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 그렇게 두 사람은 들판에 앉아 황금빛으로 물드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다가 집으로 돌아오곤 했어요. 부드러운 바람이 살갗을 간지리던 어느 날 코제 씨는 산책을 하다가 목장 근처에서 놀고 있는 알로아를 발견했어요. 우리 알로아는 언제 봐도 예뻐. 조금만 더 크면 멋지고 훌륭한 남자에게 시집 보내야지. 코제 씨는 이렇게 생각하며 사랑스러운 눈길로 알로아를 보았어요. 그때 마른 풀 더미 위에 앉아있는 알로아의 맞은편에서 한 사내 아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널빤지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그림을 그리는 아이는 바로 넬로였지요. 순간 코제 씨는 얼굴을 찌푸렸어요. 알로아가 어렸을 때는 둘이 놀도록 내버려 두었지만 이제는 안 되겠어. 조금 있으면 시집을 보내야 될 텐데 넬로와 어울려서 좋을 건 없겠지. 그는 딸을 돈 많고 가문이 좋은 집 아들과 결혼시키고 싶었어요. 가난한 데다가 부모도 없는 넬로는 도저히 알로아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코제 씨는 걸음을 빨리 해서 알로아에게 다가갔어요. 여기서 뭐라고 있니, 알로아? 얼른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알로아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어요. 아빠, 넬로가 제 초상화를 그려주고 있어요. 넬로의 그림 솜씨가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코제 씨는 넬로에게 가더니 널빤지를 빼앗으며 소리쳤어요. 누가 너한테 알로아의 얼굴을 그려달라고 했니? 당장 그만둬.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알로아를 불러내지 마라. 알겠니? 함께 놀지 말란 말이야. 알로아는 울상이 되어 서 있고 넬로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코제 씨는 넬로가 그린 그림을 땅바닥에 팽개치려다가 문득 그림을 보았어요. 그는 그림을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른인 그가 보아도 넬로의 그림은 훌륭했지요. 코제 씨는 들어 올렸던 손을 천천히 내리며 말했어요. 앞으로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마라. 이 그림은 내가 갖겠다. 대신 그림값을 주마. 그는 넬로에게 번쩍거리는 은화를 내밀었어요. 넬로는 아저씨 말이 서운해서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저씨, 그림은 그냥 가지세요. 저는 돈을 받으려고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니까요. 넬로는 눈물을 훔치며 들판 저쪽으로 달려갔어요. 파트라슈가 그 뒤를 따랐지요. 집으로 돌아온 코제 씨는 화를 내면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앞으로는 절대로 알로아랑 넬로가 놀지 못하게 해요. 왜요? 이런 답답한 사람 같으니. 알로아의 나이가 올해 12살이고 넬로는 15살 아니요.
둘이 어울려 지내다가 혹시 나쁜 소문이라도 나면 알로하를 시집 보내는데 지장이 생기지 않겠소? 그렇군요. 그건 그렇고, 자, 이 그림을 받아요. 이게 웬 그림이에요? 넬로 녀석이 그린 것이요. 버리려다가 그냥 가지고 왔소. 어머, 정말 알로하와 똑같이 그렸군요. 어쩜 이렇게 잘 그렸을까? 녀석, 그림 그리는 재주 하나는 뛰어나더군. 하지만 알로하가 듣는 데서 넬로를 칭찬하지는 말아요. 그러면 둘 사이를 떼어놓기가 더욱 힘들어질 테니까. 알았어요. 하지만 이 그림은 액자에 넣어 벽에 걸어두어야겠어요. 코제 씨는 그제야 조금 화가 풀린 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넬로가 나쁜 아이가 아니라는 건 나도 알아요. 하지만 그 녀석은 가정 환경이 너무 안 좋아. 그래도 자존심은 있는지 그림값을 주니까 받지 않더군. 여보, 알로아가 좋아하는데 굳이 못 만나게 할 필요까지 있을까요? 그 말에 코제 씨는 다시 버럭 화를 냈어요. 이 사람 참, 여태껏 내 말을 어디로 들은 거요? 당신은 알로아를 가난뱅이에게 시집 보내서 평생 고생시키고 싶소? 아, 알았어요. 앞으로 절대 둘이 만나지 못하도록 당신도 잘 감시해요. 만약에 알로아와 넬로가 함께 있는 모습이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그때는 알로아를 수녀원에라도 보낼 작정이니 그리 알아요. 코제 씨는 이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며칠 후 알로아의 생일이 되었어요. 해마다 알로아 생일날이면 초대를 받았지만 올해는 달랐어요. 넬로 또래의 마을 친구들은 모두 생일 초대를 받았는데 넬로만 쏙 빠진 것이지요. 넬로야, 왜 알로아의 생일 잔치에 가지 않니? 할아버지가 묻자 넬로는 힘없이 대답했어요. 올해는 초대받지 못했어요. 알로아의 아버지는 가난한 제가 싫으신가 봐요. 알로아와 가깝게 지내지 못하게 하세요. 할아버지는 넬로의 손을 꼭 잡았어요. 넬로야,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라. 가난이란 게 그래서 슬픈 거란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 땅을 사야 한단다. 넬로는 잠자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다른 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지요. 나는 훌륭한 화가가 될 거야. 루벤스처럼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화가 말이야. 그럼 알로아 아버지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겠지? 그날 저녁 넬로는 자기도 모르게 알로아 집 쪽으로 걸어갔어요. 넬로는 한참 동안 알로아의 2층 방을 올려보다가 쓸쓸히 발길을 돌렸어요. 그의 눈에서는 굵고 뜨거운 눈물이 방울방울 흘러내렸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뒷부분은 내일 또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